자, 이번 시간에는 사장 당좌자산부터 공부를 할게요. 당좌자산.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복습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부분이, 자, 여기 대차대조표다. 그럼 차변이 뭐였죠? 차변이 자산, 대변이 부채와 자본, 이렇게 기재가 됐고요. 자, 이제 조금 자세하게 이제 각계전투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분류한 그 내용까지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은 자산을 좀 중분류해보자. 중간 정도로 분류해보자. 그럼 자산을 어떻게 분류가 되냐면은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돼요. 자산은 유동자산하고 고정자산으로 분류되고요. 자, 여기서도 역시 부채도 유동부채하고 두 번째 고정부채로 분류되고요. 자, 자본은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가 이익잉여금, 네 번째가 자본조정. 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죠. 중분류가. 자, 그럼 유동자산은 다시 어떻게 분류를 할 거냐? 유동자산은 또 어떻게 분류되냐면 첫 번째가 당좌자산하고 두 번째가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돼요. 자, 고정자산은 다시 어떻게 분류될 거냐면 첫 번째가 투자자산하고 두 번째가 유형자산, 세 번째가 무형자산. 이렇게 분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주로 이 당좌자산을 위주로 살펴보겠다. 당좌자산을 위주로 살펴본다. 자, 그럼 당좌자산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느냐? 당좌자산에는, 자, 여러분들이 105페이지 보시면은, 당좌자산을 보시면은 1번부터 쭉 읽어보죠. 당좌자산의 정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당좌자산이란 대차대조별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판매 소비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 그게 뭐예요, 사실은? 대차대조별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소비될 것으로 판매 소비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 1년 안에 돈 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유동자산이죠. 그 중에서 유동자산 중에서 뭐를 뺀 거? 재고자산 뺀 거. 이걸 보면 너무나 당연한 정의가 되네요. 자, 그래서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그 제목만 읽어볼게요.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그렇게 나오고요. 자, 두 번째가 단기금융상품, 세 번째가 단기매매증권, 작년까지는 얘를 유가증권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올해 제목만 바뀌었어요. 단기매매증권 그렇게 바꿨고요. 네 번째는 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그 다음에 선급금, 선급비용, 뭐 기타 이런 식으로 지금 당좌자산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당좌자산 중에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을 한번 보죠.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자, 다시 105페이지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자,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정의를 한번 읽어볼게요.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형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 등가물로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정의상 보니까 통화가 뭐예요? 통화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국은행권 생각하시면 돼요. 돈. 그러니까 주화가 뭐죠? 땡그란 거, 동전, 지폐, 종이돈. 한국은행에서 지금 돈 종류 딱 두 가지죠. 그러니까 주화하고 지폐. 이걸 보통 우리가 통화 그렇게 하고요. 물론 이제 경제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통화에서 통화를 많이 분류를 하죠. 뭐 총통화, 준통화, 뭐 기타 등등에서 뭐 대여섯 가지로 구분을 하죠. 자, 어쨌든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남이 발행한 수표 등 통화 대형증권과, 그러니까 통화하고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형증권 플러스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현금 등가물. 등가물이 뭐예요? 등가. 가치가 같다는 얘기예요. 등가. 가치가 같은 물건, 즉 현금하고 가치가 비스무리한 거. 그러니까 지금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은 우리가 지금 보통 공개할 때 그냥 현금 이렇게 했는데요. 이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범위가 무지하게 넓은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그걸로 한다. 자, 이 경우 현금 등가물이라면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지금 여기는 현금 등가물의 정의를 지금 내고 있어요. 현금 등가물의 정의가 보니까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현금화 시키는데 돈이 별로 안 들어가도 된대요. 자, 두 번째 조건이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 상품으로서. 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이 중요하지 않은 등등등등. 그러면 이자율이 변하면 자산의 가치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 정의를 보니까 변한다는 얘기죠. 자, 이자율이 높아졌다. 시장 이자율이 높아졌다.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어렵죠.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사실은. 아직 현재 가치를 3장에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 뭐 잠깐 살펴봤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그게 회계학에서 또 자산 가치를 어떻게 산출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해본 적이 없는 분들한테 지금 그걸 묻는 제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자율이 변하면은 변하더라. 이제 결과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장 이자율이 올라가면 자산의 가치는 떨어져요. 시장 이자율이 떨어지면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요.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까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이자율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분모로 들어갔죠. 밑에 있는 게 분모 맞죠? 자, 이자율이 현재 가치 계산할 때 1 플러스 R에 n승분의 현재 가치는 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이자율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분모로 들어갔어요. 그럼 분모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결과치는 작아지죠. 분모가 작아지면 결과는 커져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때 이자율은 시장 이자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두 번째, 이자율이 변해도 자산의 가치에 큰 변화가 없는 유가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거 갖고 장난을 많이 치죠. 여기서 이게 틀렸게 맞았게 할 때 가장 잘 나오는 데가 취득 당시 3개월이에요.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여기서 사기를 쳐요. 어떻게 사기를 치느냐? 대차대조별로부터 3개월 이내. 이걸로 사기를 치는데 거의 빨리 읽으면 거의 100% 넘어가요. 자, 어쨌든 여기서 3개월을 두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자율이 변하면 자산의 가치가 변하죠. 그런데 3개월 정도면은 어떨까요? 지가지기 변해봤자 뭐 몇십 프로씩 변하겠어요? 아니죠? 크게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변해도 3개월 정도 할인했을 때는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치니까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 그래서 객관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취득 당시가 거기서 키포인트예요. 거기서 다 사기를 친다고 그랬죠. 거기서 대차대조별로부터 3개월 내 이걸로 바뀔 거예요. 이거 틀리죠, 그러면은. 자,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 다음에 읽어보고요. 단기매매증권 따로 공부할 거고요. 네 번째 매출채권 옆에 보니까 양방향의 화살표를 하고 매입 채무 그렇게 놨죠. 자, 회계에서는 말이에요. 회계에서는 항상 우리가 뭐가 발생되면 붕괴죠. 거래라는 게 발생되면 붕괴를 한다고 그랬어요. 거래 정의를 한번 볼까요? 거래를 한자로 써보죠. 거래가 갈 것자에다가 올레자예요. 오고 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학교 다닐 때 오고 가는 현금 속에서 사트는 우정하고 그랬죠. 어쨌든 오고 가야 돼요. 현찰이 오고 가든지 뭐가 오고 가든지. 그런데 오고 갈 때 지 혼자 오고 가요? 아니죠. 항상 쌍이 있는 거예요. 복수예요. 내 혼자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저 친구하고 주거니 받거니예요. 그죠? 거래라는 게 내 혼자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매출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뭘 했다는 얘기예요? 매입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외상으로 매출을 했다 그러면 상대방은 외상으로 매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예요. 현상은 하나인데 누구 입장에서 볼 거냐?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 거냐?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볼 거냐? 또 갑의 입장에서 볼 거냐? 을의 입장에서 볼 거냐? 누구 입장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 내가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 그럼 나는 뭐예요? 차입금이죠. 차입금은 뭐예요? 부채가 되는 거예요. 저 친구, 빌려준 친구는 뭐예요? 나한테 빌려준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거래니까 보통 대여금 그렇게 표현을 하죠. 대여금.
저 친구는 뭐예요? 자산이에요. 나는 부채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채를 갖고 있으면 상대방은 반드시 그 친구의 대차대조표 보면 자산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은 하나인데 누구 입장에서 볼 거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4장에서 네 번째에서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그렇게 놨죠. 나는 매출 채권이 있으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있다? 매입 채무가 있고 걔는 이쪽으로 갈게요. 부채로. 자, 그러면서 매출 채권의 정의를 보니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으로 한다. 자, 외상으로 그냥 물건을 팔았을 때 그걸 우리가 이제 외상 매출금이라고 그러고요. 자, 물건을 팔고 외상 매출금은 요새야 이제 그런 일이 없지만 그래도 아직도 단골 같으면은 신나게 가서 뭐 음식 먹고 아줌마 이거 하고 나오는 사람 아직도 있죠. 단골은 말로만 다음에 줄게. 이게 뭐예요? 외상이죠. 그런데 야, 너 언제 받다고? 뭐 하나 써줘야지. 네가 밥 먹고 언제까지 그 돈 갚는다고 써줘. 할 때 보통 일반적 상거래에서 이제 어음을 주고받아요. 어음을. 자, 어음을 주고받을 때 내가 어음 중에 어음은 어음인데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보통 받을 어음이라고 하고요. 줘야 된다. 그러면 줄 어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지급 어음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물건 같은 걸 사고 외상으로 사고 그냥 맨입으로 외상으로 샀지 이런 하면 그냥 외상 매출금이고요. 야, 뭐 하나 써줘. 증거자료를 써줘. 그러면 그거 써주는 게 어음이다. 나중에 그거 따로 다음 장에서 배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대금과 단기 차입금. 내가 짧은 기간 동안 빌려줬으면 저는 짧은 기간 동안 빌려 갚겠네요. 그러니까 단기 대금, 단기 차입금. 1년 내내 도래하는 거다. 자, 미수금, 미지급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이다. 자, 일반적 상거래 때는 뭐로 한다고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받으러움, 지급업, 즉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는데요.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줬다. 그때는 미수금, 미지급금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부르는 이름을. 그러니까 돈을 안 준 건 똑같다. 돈을 안 받은 건 똑같다. 그런데 왜 안 받았는지 그 원인에 따라서 또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더라. 조금 헷갈리죠. 자, 그 다음에 미수수익, 선수수익. 자, 수익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안 받았다. 그게 미수수익이고요. 수익 중에 미리 받았다. 그게 선수수익. 미리 받았으니까 나중에 뭘 줘야 돼요? 물건을 주든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선급금, 선수금. 자, 우리가 물건 살 때 에어컨 같은 거 여름에 살 때 풍기 현상이 일어나면 어때요? 선금을 미리 주죠. 그것도 이제 선급금, 선수금이다. 미리 준 사람은 선급금. 자, 돈을 미리 줬는데 물건을 안 받았죠? 그럼 물건을 받을 뭐가 있는 거예요? 권리가 있는 거죠. 돈을 줬는데 물건을 안 받았었다. 그러니까 그때 사용하는 게 선급금. 미리 받았다. 돈만 받고 물건을 안 줬다. 그럼 물건을 나중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미리 받은 돈이다 해서 부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선급비용, 미지급비용. 자, 비용은 비용인데 미리 줬다. 그게 선급비용이고요. 아직 안 줬다. 그럼 미지급비용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간략한 정의만 이렇게 읽어주시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은 다시 다음 장에서 할 거고요. 이번 장에서는 주로 현금 및 현금 등가물,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요 세 가지만을 위주로 살펴보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계정들을 다 살펴볼 거예요. 다음 장에서. 자, 첫 번째 2절 이제 현금 먼저 살펴볼 거예요. 현금. 자, 우리가 첫 번째 당좌 자산의 첫 번째 선수가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었어요.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표를 동그라미 하고 중간쯤에 있는 표를 보면 현금 및 현금 등가물 해놓고 현금, 예금, 현금 등가물. 지금 현금 및 현금 등가물에는 현금하고 예금하고 그게 대분류라면 현금 등가물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자, 왜 이런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라는 개념이 나왔냐면은 한 10년, 한 7, 8년 전에는 어떻게 이 자산을 분류했냐면 현금, 예금, 유가증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분류를 했어요. 이 당좌 자산에 들어가는 친구는 그냥 현금, 예금, 유가증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은 그 CMA 뭐 MMF
뭐 CD, 뭐 특정 금융 스탁, 이런 친구들이 시도 때도 없이 기어 나오더래요. 왜냐면은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지금 금융기관과 금융기관 간의 그 업무 영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철폐 내지는 통합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품들도 옛날에는 은행에서 취급하면 예금, 그죠? 이런 식으로만 딱딱 구분이 됐었는데 금융산업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다 보니까 예금의 성격 플러스 주식의 성격, 뭐 예금의 성격 플러스 채권의 성격, 아니면 예금, 주식, 채권, 뭐 이런 식으로 짬뽕된 상품들이 자꾸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럼 그 짬뽕된 상품들이 나올 때 과연 어디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어디로 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얘가 주식이 50%고 주식이 30%고 채권이 30%고 예금이 40%다. 이게 100원짜리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분류해야 돼요? 유가증권으로 가야 될지 예금으로 가야 될지 아주 애매모호하죠. 자, 이런 상품들이 자꾸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분류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귀찮다. 나올 때마다 이걸 분류할 수도 없고 수십 가지가 나올 텐데 허구한 날.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분류 기준을 바꿨냐면 그냥 에라 모르겠다.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다. 현금 플러스 현금하고 비스무리한 놈들 그냥 한꺼번에 몰아서 하겠다. 그런데 그 기준이 보통 기간을 기준으로 그냥 몰겠다. 옛날엔 그 상품의 성격 갖고 몰았는데 지금은 비슷한 성격의 물건들은 저 상품들은 그냥 기간을 가지고 이게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냐 단기금융상품이냐 이런 식으로 풀겠다는 얘기예요. 또 장기금융상품이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지금 현금은 당연히 현금 및 현금 등가물에 들어가는 거고요. 예금 중에서는 현금 및 현금 등가물에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단기금융상품에 들어가는 친구가 있고 장기금융상품에 들어가는 친구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또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땐 또 그런 질문이 이제 나오죠. 지금 아까 페이지에서 읽었던 부분들이 당좌자산 해놓고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기타 등등 쭉 나오는데요. 그럼 분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금도 현금 및 현금 등가물에 포함될 수 있고 예금도 포함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분계할 때는 현금, 뭐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왔죠. 자, 그러면 지금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그 부르는 이름을 현금 및 현금 등가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지요. 자, 그래서 분계는 과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회계 처리는 하던 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현금 나오면 현금, 당좌예금 나오면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고요. 자, 언제 현금 및 현금 등가물로 할 거냐? 그렇다고 이제 현금 자리에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썼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꼭 틀린 건 아니고 근데 되도록이면 따로따로 해주시고요. 평소엔 따로따로 하고 재무제표를 만드는 시점 재무제표를 걔를 세 개를 예를 들어 현금하고 예금하고 유가증권이 있다 그러면 걔를 세 개를 합쳐가지고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이렇게 표현을 해서 외부에 공표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평소에는 그냥 하자. 평소에. 왜? 회계의 목적이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의 제공이에요. 자, 현금도 현금 및 등가물이라고 하고 예금도 현금 및 현금 등가물. 그러면은 사장님이 야 지금 현금 얼마 있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세어봐야 돼요. 왜 안 그래요? 다 합쳐놓으니까. 따로따로 떼놓으면은 지금 얼마입니다. 뭐 얼마 있습니다. 뭐 얼마 있습니다. 딱 되는데 그걸 그냥 현금 및 현금 등가물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해놓으면은 어떻다? 따로 일일이 따로 계산을 해야만 얼마가 있는지, 내가 지출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이게 파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으로는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렇게 따로따로 해요. 다만 언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공시할 때만 합쳐서 한다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현금, 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테마가 현금의 현금. 빨리 좀 읽어보죠. 현금. 자, 좁은 의미에서 현금이란 자산준 유동성이 가장 높고 교환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한국은행권을 의미한다. 그리고 통화대용증권이란 현금의 형태는 아니라 현금으로 즉시 전환이 가능한 타인 발행수표, 자기압수표도 현금으로 본다. 자, 우리가 은행 가서 예금을 찾을 때 1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은행 그 창구에서 물어보죠. 수표로 드려요? 현찰로 드려요? 그러면 수표를 갖고 싶은 사람은 수표,
현찰받고 싶은 사람 수표, 뭐 현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수표를 달라고 해서 수표를 받았는데 너 나한테 현찰 안 줬지? 나 예금 찾은 거 아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맞아 죽죠. 지금 10만 원짜리 수표를 받았는데 이거 돈 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수표도 뭘로 본다? 현금으로 보는 거예요. 현금으로. 특히 남이 발행한 수표까지 뭘로 본다? 현금으로 본다. 그래서 거기서 굳이 그 타인 발행 수표, 자기압 수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은 그 타인 발행 수표는 나중에 조금 더 공부하겠지만 당좌 수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기압 수표는 누가 발행한 거예요? 은행에서 발행한 게 자기압 수표, 자기압 수표. 그래서 사실 자기압 수표를 한자로 쓰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자기압 수표에 누가 정의 좀 말해볼래요? 은행에서 수표 주면 그냥 아무 말 않고 국말 않고 받죠? 자기압 수표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자기 앞으로 갖고만 돈 주는 게 수표가 자기압 수표예요. 앞은 한자가 없어요. 자기 이전 수표가 아니라 자기 앞 수표, 자기 앞으로, 즉 은행 앞으로 갖고 오면 돈 거슬러 주게 하는 게 자기압 수표예요.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하고 금융기관들이 발달되다 보니까 굳이 내가 자기한테 안 갖다 주고 옆집에 갖다 주죠. 니들끼리 교환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수표든지 어떻게? 보통 자기압 수표는 아무 은행이나 갖다 맡겨도 되죠. 그 대신 어때요? 바로 줘요? 수표에 예금하면 돈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언제 줘요? 그 다음날 줘요. 왜? 다 모아가지고 서로 바꾸는 거예요, 다시. 자기 앞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왜? 누가 줘야 돼? 그건 자기가 줘야 돼.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해 줬는데 신한은행에서 무조건 줘야 된다. 그럼 국민은행 좋지. 신한은행은 항상 손해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모아가지고 따로따로 그 다음날 모여요. 모여가지고 니네 거 얼마, 내 거 얼마. 그래서 그 차액만을 다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산이 끝난 다음에 그러고 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압 수표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남이 발행한 것도 수표는 어떻게? 뭘로 보겠다? 현금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현금으로. 그러니까 남이 발행한 수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현금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 회계에서 사용하는 현금의 개념은 보통 좁은 의미에서 현금과 타인이 발행한 수표 등 통화대용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항목 보시면 현금 해놓고 통화대용증권은 수표 플러스 증서 그렇게 놨어요. 증서. 아마 여러분들 정도 시험에는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9급 공무원 정도 시험에서는 여러분들이 가끔 객관식 시험에 이제 출제되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죠. 그러나 반드시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닌 경우에는 이 정도는 뭐 크게 안 나고요.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증서까지 현금으로 본다. 그 증서들의 특징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고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그 증서를 들고 가면 즉시 현금을 주더라는 데 있어요. 그 증서들의 지금 특징을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릴 텐데요. 자, 그 증서를 딱 갖다 주면 즉시 현찰로 주는 증서들은 다 뭘로 본다? 걔까지 현금으로 봐준다. 그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 1번을 한번 보죠. 자, 다음 중 현금 계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렵네요. 그 위에 거하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부분은 공무원 시험 같은 9급 같은 거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은 좀 그것까지도 좀 살펴두세요. 자, 어쨌든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우리가 현금을 공부하고 있고요. 자, 다시 복습을 해보죠. 현금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분개해요? 현금을 받았다. 어디다가? 차변에 분개. 나한테 유리한 게 들어올 때 차변. 자, 그리고 왜 받았냐? 그걸 어디다가? 대변에다 기재하는 거예요. 현금이 나갔다. 그럼 어디다 기재해요? 대변에다 현금 기재하고요. 왜 줬냐를 차변에다 쓰시면 돼요. 차변에다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다 자산은 다 통일했어요. 자산을 받았다 그러면 왼쪽 차변에 쓰시고 왜 받았냐 그걸 대변에 쓰시는 거예요. 자산이 나갔다 그러면 대변에 쓰시고 왜 나갔냐 그 이유를 차변에 쓰시면 되죠. 자, 그러고
그 뒤에 보면 T계정이 하나 그림이 나오죠? T계정 보시면은 기초잔액 차입금 해가지고 여기 내용이 뭐냐면 처음에 10,000원이 있었다. 처음에 10,000원이 있었다. 자, 요 간단한 내용만 살펴보죠. 자, 복습하는 의미예요. 처음에 10,000원이 있었다. 처음에 10,000원이 있었고 뭐를 했대요? 차입을 했대요. 100,000원을 차입을 했다. 10만. 차입 100,000원을 했고요. 지출을 했는데 90,000원 했대요. 90,000원. 왜 나갔다고 그랬죠? 안 나와 있네요. 그냥 이건 보죠. 그럼. 자, 처음에 10,000원이 있었다. 중간에 100,000원을 차입했다. 그럼 돈이 얼마가 됐어요? 110,000원이 됐죠? 그리고 90,000원 썼다. 그럼 얼마 남았어요? 20,000원 남았죠. 이걸 장부에 한번 표시해보자는 얘기죠. 어디에다가? 현금 계정에다가 표시해보자. 자, 기초에 있던 거는 그냥 여기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처음에 있는 거는. 물론, 처음에 있는 건 그냥 쓰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그냥 처음부터 여기다 쓰는 게 아니에요. 얘가 여기 들어오는 이유는 13장 다 끝난 다음에 알아요. 지금은 몰라요. 그때 가서 해봐야 아 당연히 이쪽으로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0,000원 차입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 현금 돈 들어오잖아요. 차변에 현금 100,000원 대변에 차입금 짧은 기간 차입했으면 단기 차입금 길게 차입했으면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입금 100,000원이란 돈이 들어올 거예요. 자, 지출됐는데 지금 책에서는 왜 지출됐는지를 안 나오고 어쨌든 썼다 90,000원 90,000원 썼다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90,000원인 돈이 나갔다 그럼 대변에 현금 90,000원 왜 나갈게? 차변에 뭐 전기세 냈다 그럼 전기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쨌든 90,000원 나갔다 이렇게 기재가 되겠죠. 대변에 썼으니까. 그럼 총 이쪽이 110,000원이고 나중에 90,000원 썼으니까 어쨌든 얼마가 차이가 나요? 20,000원이 차이가 나죠. 지금 돈 얼마 남았어요? 20,000원 남았죠. 이렇게 표시된다는 얘기예요. 재무적 원장에. 그러니까 자산 계정은 항상 잔액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차변에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차변엔 들어온 거 현재 유입된 거예요. 대변은 나간 거. 차변보다 대변이 크면 돼야 안 돼요. 자산 계정이 있어서. 안 되죠.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들어온 건 10만 원인데 나간 건 20만 원. 말이 안 되잖아요. 나갈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요? 불가능한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 계정은 항상 잔액이 어디 남아야 된다? 차변에 남아. 차변이 항상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채는 그럼 항상 어디가 커야 돼요? 부채는 항상 대변이 크면 되지. 자본은 역시 항상 대변이 크면 돼요. 비용은 항상 어디가 커야 돼? 차변이 커야 돼. 수익은 항상 대변이 커야 돼요. 자, 예제 2번을 보죠. 예제 2번. 자, 다음 거래를 분기한 후 현금 계정에 전기해봐라. 전기가 옮겨 적는다는 뜻이에요. 자, 말로 빨리 떠들죠. 같이. 여러분들이 분기하셔야 돼요. 자, 1월 1일 현금 500만 원을 출자해서 영업을 개시했다. 자, 기업의 입장에서 뭐 들어왔다? 현금 들어왔죠. 어디로? 차변에 현금 500만 원. 대변에 왜 들어왔어요? 자본금 500만 원. 자, 1월 10일 날 컴퓨터 한 대를 5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 돈 나갔죠? 어디로? 대변에 현금 50만 원. 왜 나갔어요? 컴퓨터 샀죠? 처음 할 때는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컴퓨터 하셔도 되고요. 보통 회계에서는 이런 친구들을 비품 이렇게 얘기해요. 비품 50만 원. 그러니까 책상도 비품, 컴퓨터도 비품 이렇게 합니다. 보통. 자, 비품 50만 원. 그 다음에 1월 10일 날 과거로부터 상품 200만 원을 매입하고 이 중 150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그랬어요. 자, 그럼 1월 15일 날 차변, 대변 분기를 하는데요. 자, 얼마나치 샀어요? 200만원치 샀어요. 200만원치. 자, 그리고 돈을 얼마 줬어요? 150 줬죠? 그러니까 현찰 분기예요. 현금은 어떻게? 대변으로 150만원 나갔고요. 얼마를 줬어요? 200만원치 샀는데 150만원 주고 나머지 50만원 아직 안 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거버렸어요. 외상으로 했죠. 외상. 그럼 외상은 유식한 말로 하면 외상, 내 입장에서 보면 매입금이다. 내가 산 금액이다. 근데 아직 안 준 돈이다. 근데 뭘 사왔어요? 상품을 사왔죠. 그래서 차변에는 상품 200만원 사왔어요. 자, 이렇게 분결 하시면 되는데요. 자, 지금 책에는 어떻게 분결했냐면 상품으로 안 하고 매입 이렇게 분결해 놨어요.
매입. 이렇게 연결해놨고. 자, 처음에는 이제 상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자, 내가 물건을 사왔다, 상품을 매입했다 할 때는 상품 계정으로 하시지 말고 매입으로 좀 해주세요. 처음부터. 그 이유는 제가 6장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매입 계정을 쓰는지. 원래는 상품 계정을 써야 돼요. 근데 이걸 안 쓰고 지금 매입 계정을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약속도 그냥 단순하게 야 그러자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본 그때 가서 다시 살펴보고요. 상품 대신에 뭘 쓰자? 매입을 쓰자. 이렇게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18일 날 현재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자기압 수표로 받다 그랬어요. 자, 뭘 받았어요? 수표 받았죠? 자기압 수표. 은행이 발행한 수표 받았어요. 그럼 돈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현금 받은 거예요? 현금? 얼마? 180만 원이죠. 그럼 얼마? 현금 180만 원을 받고 대변에는 뭘 팔았어요? 상품을 팔았죠. 상품을 팔았는데 원래는 상품하고 상품 매출이 이익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매출 이렇게 좀 써주세요. 매출 180만 원 이렇게 좀 써주세요.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공부하실 때 헷갈리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유는 따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설명해봤자 몰라요. 지금 설명해봤자 모르니까 요건 6장에서 따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왔을 때 매입 계정 쓰자 그냥. 그리고 상품을 팔았을 때 매출이라고 쓰자. 매출 이렇게 쓰자. 자,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전기요금 20만 원, 전화요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자, 대변에 뭐가 나갔어요? 돈 나갔죠. 얼마가 나갔어요? 5만 원이 나갔는데 왜 나갔어요? 차변에 전기요금 2만 원, 전화요금 3만 원. 귀찮죠? 요금 그러니까 보통 이런 친구들은 회계학에서는 세금과 공과금이다. 정 모르시는 분은 그냥 전기요금, 전화요금, 전화비, 전기비, 전기세, 옛날엔 전기세라고 그랬죠. 지금 세금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그냥 쓰세요. 왜 남벌이가 이렇게 나쁠까? 남들은 다 하네. 그럴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지금 부르는 이름이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되고요. 약속이니까 자주 봐야 돼. 자주. 처음에 모르시더라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 보통 그런 거를 우리가 세금과 공과 이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직원급여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뭐야? 대변에 현금 80만 원, 차변에 왜 줬다? 급여 줬다. 급여. 그리고 보통 분기할 때 그 계정 과목은 거의 웬만한 거는 그 거래 내용 중에 다 나오죠. 지금도 급여. 정 모른다. 봉급 그럼 되는 거지 뭐. 그죠? 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 다음에 1월 25일 날 1월분 임차료 20만 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어요. 그럼 돈 나갔네요. 대변에 현금 20만 원. 왜 나갔냐? 차변에다가 임차료 20만 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월 30일 날 신문관계로 10만 원 현금으로 지급했다. 대변에 현금 나갔다 10만 원. 차변에 왜 나갔냐? 신문 광고료 조금 쑥스럽네요. 그걸 유식하게 바꾸면 광고 선전비 그렇게 표현을 해요. 광고 선전비. 자, 그래서 쭉 그렇게 됐어요. 쭉 그렇게 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현금 계정에 옮겨봐라 그랬는데요.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죠. 현금 계정은 현금. 자, 그럼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한 내용들 보면서 여기다 바로 옮겨 적어 보자고요. 분계만 보세요. 분계 현금 1월 1일 날 500만 냥이 들어왔네요. 그럼 차변에 1월 1일 날 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여기다 현금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 현금 쓰면 귀찮으니까 어떻게? 현금 대신에 다른 계정 과목을 쓰자. 그 상대편 계정 과목 뭐였어요? 자본금을 갖다 쓰자. 그럼 어쨌든 차변에는 돈이 들어온 거다. 이게 기본적인 약속이죠. 들어왔는데 500만 원 들어왔구만. 왜 들어왔디야? 자본금으로 들어왔다. 이게 벌써 이 원장만 보고도 어떻게 그 거래 내용을 여러분들이 거꾸로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금이 나갔네요. 50만 원이 나갔어요. 1월 10일 날 50만 원이 나갔는데 현금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현금 쓰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상대편 계정 과목을 쓰자. 자, 대변에는 어쨌든 돈이 나갔다. 왜 나갔냐? 비품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연습은 역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현금 과부족 계정이라는 게 나온다. 자, 현금 과부족. 현금이 과하거나 부족하거나. 과하다 뭐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부족하다.
모자란다는 뜻이죠. 그래서 현금이 너무 많거나 적거나 할 때 뭔 계정을 쓴다? 현금 과부족 계정을 쓴다. 현금 과부족. 자, 바로 문제를 보면서 예제 3번을 보면서 한번 풀어보죠. 자,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하고 현금 과부족 계정에 전개해봐라. 상황 1번에서 현금의 장부상 잔액은 30만 원인데 실제 잔액은 25만 원이다. 자, 내 지금 금고에는 얼마가 있대요? 25만 원이 있대요. 근데 장부에는 얼마가 있는 걸로 돼 있어요? 30만 원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장부에는 30만 원으로 돼 있는데 현재 25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어쨌든 장부도 얼마로 맞춰줘야 돼요? 25만 원으로 실제 있는 걸로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다만 현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장부에서 빼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죠. 그죠? 현금이 지금 실제 25만 원밖에 없는데 30만 원 있는 걸로 장부에 돼 있으니까 장부를 실제 있는 걸로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지금 장부에서 현금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 없어졌죠? 얼마만큼? 5만 원만큼 줄었죠? 어디로 빠져나가요, 현금이? 대변이에요. 현금이 줄었다. 무조건 대변이에요. 늘었다. 차변. 하여튼 돈 될 만한 게 늘었다. 차변. 줄었다. 대변이에요. 자, 대변에다 일단 현금 5만 원이 적어졌다. 자, 왜 적었냐? 안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모르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다 일단 어떻게 하자? 현금 과부족 5만 원 이렇게 써주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보니까 위 1의 부족액 중 4만 원은 광고비 지급액의 기장 누락임이 밝혀졌다. 자, 원래 광고비 4만 원을 주고 멍해가지고 안 썼다는 얘기죠. 회계처리 분결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안 썼어요. 돈은 이미 4만 원 나갔어요. 그죠? 4만 원을 광고비 줄 때 주고 뭘 안 했다? 분결 안 했다네. 분결 안 하니까 실질적으로 돈이 나갔고 장부에는 안 나간 걸로 돼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나간 걸로 광고비가 나갔는데 내가 그때 회계처리 안 했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원래 광고비를 지급했다. 4만 원 지급했다. 분기 어떻게 돼? 대변에 현금 4만 원, 차변에 광고 선전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4만 원은 줬는데 회계처리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금 나간 거 회계처리 안 하고 그 대신 뭘로 해놨어요, 이제? 현금 과부족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광고비를 줬는데, 광고 선전비를 줬는데, 얼마? 4만 원 줬는데, 그때 현금, 원래는 이렇게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때 모르니까 일단 이걸로 임시 계정으로 해놨죠. 요거에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과부족 4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결산시까지,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부족 잔액 10,000원은 원인이 안 밝혀졌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금과 부족이 1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돈을 줬는데 왜 줬는지도 모르는 돈이 1억이 있다고. 자, 그럼 어쨌든 현금과 부족 지금 어디에 분계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금액이 5만 원인데 이걸 1억이라고 한번 쳐보자고요. 현금과 부족이 지금 어디 분계돼 있어요? 차변에 있죠? 자, 현금이 부족한데 이게 비용으로 나갔나요? 모르죠. 수익인가요? 아니죠. 모르죠. 근데 지금 현재 어디 분계돼 있어요? 차변에 분계돼 있죠. 그죠? 근데 수익하고 비용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죠. 그럼 걔가 어디로 가야 돼요? 손익계산서는 못 가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대차대조표로 가야 돼요. 그냥 그래요. 갈 데가 거기밖에 없잖아. 근데 자산인지 부채인지 몰라. 어쨌든 돈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갔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이런 이름을 달고 있는 거예요. 자, 결산 시에도 안 밝혀졌다 그래서 그럼 결국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1억. 이렇게 기재가 돼 있고 현금과 부족 1억 당좌자산에 그리고 총자산이 2억 이랬다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의사결정이 아주 유용을 하죠. 2억짜리 회사인데 1억은 돈이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는 돈이 있어요. 아주 좋은 회사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이 유용하다 안 하다? 이거 무슨 의사결정을 하겠어요. 반이 어디로 나갔는지도 모르는 회사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산시에 가서는 원인을 제대로 밝혀가지고 원인 규명을 해라. 결산시까지 이렇게 나오면 이걸 보는 놈이 의사결정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산시는 어떻게 정확하게 밝혀라. 그런데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그럼 잊어먹은 거지. 그래 안 그래요? 12월 31일까지 돈이 없어졌는데 왜 없어졌는지 몰라. 그러면 잊어버린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넘어 의사결정이 유용한 정보가 안 되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없애자. 현금과 부족 10,000원 하시면서 그냥 내가 손해본겨. 그러니까 에이 잘 모르니까 잡손실이다. 이렇게 표현하던가.
손실은 손실인데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것저것 그냥 어징이 뜨징이 다 모아서 그냥 잡손실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임시 계정은 결산시에는 어떻게 그 성격을 나타내는 적정한 계정감으로 표시하고, 그래도 모르겠으면 없어졌으면 잡손실, 많으면 잡이익 이렇게 그냥 끝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할 때 미결산 가계정 등의 적정 표시고는 얘기가 있었죠? 기억에도 없어요. 자, 어쨌든 그런 게 있었어요. 대차대조표 작성 기준에 미결산 가계정 등의 적정 표시. 왜? 이런 것들 잘 모르잖아요. 이걸 그대로 써놓으면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에 유효한 정보를 제공하려는데 오히려 헷갈리는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 선택을 정확히 나타나는 식으로 표현하자. 그래도 모르면 그냥 끝내자 이거예요. 자, 두 번째 상황에서 보면 현금의 장부상자는 27만원인데 실제자는 30만원인데 이제는 더 많네요. 얼마가 많아요? 3만원이 많아요. 3만원이 많으니까 일단 어떻게 해요? 장부터 3만원 많은 걸로 맞춰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이제 들어왔어요. 그죠? 장부는 27만원, 실제는 30만원. 분결해 줘야 되죠. 어떻게? 자면 현금 3만원.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현금 과부적 3만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위 초과액 중 25,000원은 임대료 수입의 기장 누락임이 밝혀졌다. 25,000원은 내가 건물 빌려주고 임대료 받은 건데 안 적어놨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적으면 되지. 자, 적자. 어떻게? 차변. 원래는 임대료를 받았다. 그게 어떻게? 차변에 현금 대변에 임대료 수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현금을 미리 받은 걸로 해놨죠. 그때 처리해야 될 게 뭐야? 현금 가부죠.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근데 처음엔 조금 어려울 테니까. 자, 임대료를 받았다. 수익은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가죠. 그러니까 임대료. 얼마? 25,000원. 차변에 현금 가부죠. 25,000원.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지문에서 12월 말까지 잘 안 밝혀졌다. 나머지 5,000원. 그럼 어떻게 해요? 현금 가부죠. 5,000원 하고 대변에는 돈 벌었네요. 그냥 돈이 들어왔어요. 차변에 수익, 잡이익, 5,000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액현금제도 이런 게 나오죠. 자, 소액현금제도. 자, 소액현금제도는 말 그대로 현금이 어떻단 얘기예요? 적단 얘기죠. 소액이니까 적단. 자,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학생도 있고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회사에서 야 출장 좀 갔다 와. 어디요? 강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하고 가는데 맨입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강남 갈 땐 뭐가 들어요? 차비가 들죠. 경기도 갔다 와. 그럼 차비 들어요. 차비 들었는데 네 돈으로 갔다 와. 그럼 어떻게 해요? 에이씨 안 가. 할 수가 없잖아. 내가 뭐 땅 파서 장사하는 거야. 월급은 찌꺼리만큼 주면서 맨날 시내 출장 못 하고 시외 출장까지 보내고 기분 나쁘죠. 자, 어쨌든 그렇게 갈 때 뭐가 있어요? 돈을 받아야 돼. 돈. 또 여러분들이 막 이제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데 복사지가 다 떨어졌어요. A4지가. 부장님 A4지 떨어졌는데 네 돈으로 사와. 열받죠? 열 안 받아요? 열받을 거예요. 나는 상당히 열받을 거야. 네 돈으로 사다 써. 그럼 열 무지하게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돈 사야죠. 왜? 회사 일하는 거니까 회사 돈 갖고 사야 돼요. 예를 들어 A4지 사와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리과 가가지고 내지는 총무부 가서 A4지 주세요. 내지는 돈 주세요. 그래서 사다가 쓰면 돼요. 지 돈으로 사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큰 회사에 들어갔다. 큰 회사에 들어가면 부서들이 많죠. 총무부도 있고 인사부도 있고 영업 1부, 2부, 3부, 4부에서 쭉 나오고요. 뭐 보상센터도 나오고 뭐 어디 광주지점 뭐 이런 데 하여튼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간다. 그럼 나는 안 갈지 몰라도 하루에 몇백 명씩 출장을 다닐 수도 있고요. 또 A4지가 떨어지는 부서가 한두 부서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자, 그런 돈을 일일이 경리과 와가지고 돈 주세요. 와, 그러면 출장 갑니다. 얼마 주면 되나? 지금 버스비가 얼마요? 700원이에요? 1,400원만 주세요. 1,400원 타갖고 와야 돼. 그럼 경리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1,400원 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대변에 현금 1,400원, 차변에 여비, 교통비 1,40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A4지 산다고 1,800원 달래요. 그럼 어떻게 주고, 대변에 현금 1,800원, 차변에 소모품비, 잡비, 이렇게 1,800원. 그런데 그런 놈들이 1,800명이 있었다. 예를 들어. 어때요? 경리과에서는 뭐 해야 돼요? 1,800번 분개해야 돼.
돌아버리겠죠? 격리가 직원은 아무것도 못해. 그 뒤치다거리 하다 보면. 너무 돌아버려. 그러니까 귀찮죠. 귀찮으니까 조금 손쉬운 방법을 찾아내자. 그러면 어떡할래? 그래서 그렇게 조금 쓰는 돈은 부서장한테 맡기는 거야. 각 부서에다가 야, 너 한 달에 보통 그렇게 쓰는 돈이 얼마야? 50만 원이면 돼. 그래? 내가 그럼 50만 원 미리 줄게. 그리고 나한테 돈 받으러 오지 마. 다 쓰면 와. 왜? 귀찮다 이거예요. 50만 원. 너 얼마? 40만 원. 그래 너 먼저 줄게. 미리 주는 거예요. 그리고 소액 현금은 조금씩은 네가 거기서 쓰고 영수증은 나중에 한꺼번에 나한테 보내줘. 증빙은 그렇게 썼다는 내용은 한꺼번에 나중에 나한테 보내줘 하는 게 소액 현금 제도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쓴 게 아니에요. 앞으로 쓸 걸 예상해서 미리 돈을 갖다 줘요. 근데 보면 그 소액 현금 제도에 뭐 정액 현금 정액 제도가 있고 부정액 제도가 있다. 뭐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데요. 정액은 정해진 만큼씩 매달 주는 거예요. 50만 원씩 주기로 했으면 매달 50만 원씩 줘. 부정액은 떨어지면 주는 거예요. 그건 큰 의미가 없고요. 바로 예제를 보죠. 예제를 보면 예제 4번에 오시면 다음 거래를 회계 처리해봐라. 자, 5월 1일 날 경리과는 영업으로부터 소액 현금 50만 원을 요청받아 이를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랬어요. 자, 뭘 줬어요?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죠.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돈을 줬어요. 현금을 줬으면 좋은데 이 친구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대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그냥 당좌 예금에서 줬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를 해주세요.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다 그러면 그냥 당좌 예금에서 꺼내서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조금 이따 그 이유는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좌 예금에 대해서 알아야만 이제 지금 이해가 되는데 일단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다 그러면 당좌 예금에서 찾아서 줬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50만 원을 주고요. 그런데 왜 줬어요? 네가 알아서 쓰라고 줬죠. 그런데 어떤 데다가 소액 현금들은 네가 알아서 쓰라. 그래서 차변에다가 소액 현금이다. 50만 원 줬죠. 자, 이렇게 일단 줬대. 이렇게 분결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월 말 한 달 후에 영업부에서 동자금의 사용량을 통보받다. 아, 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통보를 했어요. 자, 통보를 보니까 여비 통신비로 22만 5천 원, 여비 교통비로 22만 5천 원, 통신비로 5만 5천 원, 소모품비로 6만 5천 원, 기타 등등해서 썼대요. 그래서 다 쓴 거 합계를 내보니까 46만 5천 원 썼네요. 아무튼 기가 막히죠. 옛날에 다 해놓은 거예요. 자, 어쨌든 50만 원 줬더니 이 친구가 한 달 내내 얼마 썼다? 46만 5천 원 썼대요. 그죠? 46만 5천 원. 자, 46만 5천 원을 얘는 어디서 꺼냈었겠어요? 여기서 꺼냈었겠죠? 내가 군대에서 꺼냈었을 거예요. 그럼 대변에 소액 현금 46만 5천 원 쓰고요. 왜 썼냐 봤더니 이제 노가다해야 되죠. 차변에다가 여비교통비 22만 5천 원, 통신비 5만 5천 원, 소모품비 6만 5천 원, 수도관결비 9만 원, 잡비 3만 원. 노가담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냥 쓰면 돼요. 이렇게 돈 썼다. 지금 얼마 남았어요? 3만 5천 원 남았나요? 3만 5천 원. 지금 3만 5천 원 들고 있죠. 자, 그럼 그 다음 달에 또 야가 와가지고 매일 나 괴롭히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나머지 채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6월 1일 어떻게 경리과는 영업부에 사용금액 전액을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보충해줬다. 46만 5천 원 또 채워서 어쨌든 50만 원 맞춰줄 테니까 거기서 계속 쓰고 한꺼번에 나한테 이렇게 보고해. 그럼 경리과에는 이제 각 부서에서 한 달에 몇 분만 오면 돼요. 한 번만 오면 돼요. 그죠? 안 그러면 하루에 수십 분 올 뻔했는데 이러는 거 아주 편해요. 그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머지 보충해줬다 그러면 이만큼 보충해줬다는 얘기죠? 그럼 대변에 어떻게? 당좌 수표를 꺼내줬으니까 당좌예금 얼마? 46만 5천 주면서 차변은 역시 소액 현금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예금과 현금 등가물 이런 테마가 나오는데요. 자, 옛날에는 현금, 예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류를 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는 기간에 따라 분류를 하기로 했어요. 자, 예금을 보니까 아마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경제학에서 예금을 분류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보통 요구불 예금하고 저축성 예금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예금에는 요구불 예금하고 저축성 예금이 있다. 자, 요구불 예금하고 저축성 예금의 차이점이 뭔가요?
요구불예금하고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한자로 한번 써볼까요? 한자 하시는 분들 한번 봐요. 자, 한자를 보니까 요구하면은 지불하는 예금이 요구불예금이네요. 한자 그대로 지금 번역을 보면 맞죠? 요구하면은 주는 지불하는 예금이 요구불예금이에요. 아이, 선생님, 그러면 저축성 예금은 요구하면 안 주남요? 주죠. 당연히 줘요. 주는데 조금 성격이 다르죠. 자, 얘는 요구불예금은 이제 가장 대표 선수가 보통예금이에요. 보통예금. 여러분들 보통예금 통장은 다 하나씩 들고 있죠. 자, 보통예금은 가서 은행에서 찾으면 내 통장에 있는 금액 그대로 다 어때요? 다 꺼내주죠. 근데 저축성 예금은 뭐냐면은 보통 자, 내가 이걸 이런 뭐 보통 이제 장기가 되죠. 뭐 1년, 3년, 5년 이만큼 예금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길게 예금하니까 어때요? 아이고 이쁜 거 뭘 많이 줘야지? 이자를 많이 줘야지. 다른 친구에 비해서는 이자를 많이 줄 수밖에 없죠. 왜? 은행이 안정적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어요.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적어도 그 기간 동안은 안 찾으러 올게 라는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운영하니까 금리가 돈을 많이 벌어요. 많이 버니까 어떻게 많이 돌려줘야 돼요. 근데 중간에 가서 야, 돈 내놔. 그럼 어때요? 막 안 찾으러 오기로 했잖아. 근데 사정이 바뀌었어. 줘. 그럼 줘야 돼요. 예금이니까.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너는 길게 나한테 맡겼으니까 내가 예를 들어 예금은 이자를 10% 줄게 했는데 중간에 찾아오면 10% 다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약정된 금리보다 적은 금리를 줄 거예요. 예를 들어 연 10%씩 줄게. 그럼 처음에는 예를 들어 10만 원을 예금해 놨다. 3년 동안. 처음에 만 원 돼서 1년 후에 얼마가 돼요? 11,000원이 되죠. 10만 원 예금했다고 그랬어요? 10만 원 예금에서는 11만 원이 되죠. 그 다음에는 12만 1,0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찾아오면은 그 적힌 금액을 거기서 이자에서 빼고 준다는 얘기예요. 약속된 이자를 다 안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축성 예금이다 그렇게 하고요. 자, 보통 이 요구불예금은 우리가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이 있어요. 보통예금하고 당좌예금. 자, 그래서 보통 그렇죠. 요구불예금은 우리가 보통 현금 및 현금 등가물로 분류를 하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예금의 분류 이렇게 나오는데요. 보통 요구불예금은 어떻게?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다. 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죠. 보통예금 가면 즉시 돈을 줄 거예요. 그래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다. 자, 기타 예금에서 보니까 1년 이내하고 1년 이후가 나와요. 자, 1년 이내에 내가 찾을 수 있는 거 뭐예요? 1년 이내 뭘 갖다 우리가 단기 금융상품이다. 짧은 금융상품이다. 그래서 단기 금융상품. 1년 후에 찾을 수 있는 예금이다. 그럼 어떻게? 장기 금융상품. 그래서 장기 금융상품은 이게 고정자산에 투자자산에다가 우리가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근데 1년 이내에 단기 금융상품인데 그 밑에 보면은 단 예입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은 현금 등가물이다. 그렇죠. 우리가 현금 및 현금 등가물에 정의해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면 뭐다? 현금 등가물로 본다고 그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금 같은 경우는 요구불예금 플러스 만기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건 현금 등가물. 1년 이내에 돌아오면 단기 금융상품. 1년 이후에 도래하면 장기 금융상품. 그렇게 분류가 된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테마가 당좌예금이라고 나와요. 자, 보통예금은 여러분들이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현금을 지금 10만 원 들고 있다가 보통예금 통장에 예금을 했다. 현금을 예금을 했다. 그럼 분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다가 돈 나갔죠? 대변에 현금. 왜 나갔어요? 예금했죠? 그러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그럼 돼요. 또 현찰을 들고 있다가 어쨌든 뭐 예금을 했다. 무슨 예금이 될지 모르지만 그럼 어떻게 해요? 대변에 무조건 돈 나갔죠? 왜 나갔어요? 차변에 예금했다. 예금의 종류를 앞에다 그냥 기재를 하시면 돼요. 자, 뭐 그러니까 나머지 예금들에 대해서는 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게 당좌예금이라는 친구가 조금 어려워요. 당좌예금. 자, 아까 우리가 그래서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당좌예금에서 뺏어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자, 당좌예금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나올
은행 계정 조정표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좌예금이 뭔 줄 알아야만 여러분들이 회계처리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고요.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건 객관식에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문제가 되죠. 물론 이제 2차에서는 별로 뭐 지금까지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어떤 시험이든지. 자, 어쨌든 당좌예금의 성격을 알아야만 은행 계정 조정표를 만들 줄 아는데요. 자, 그럼 당좌예금이란 친구가 뭐냐? 당좌예금. 자, 그 금액이 많다. 예를 들어 한 10억쯤 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10억씩 지출을 해야 된다. 그럼 은행 가서 매일 10억을 찾아다가 금고에 싸놓고 주겠죠. 그런데 자고로 현찰을 많이 들고 있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죠. 넘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도씨, 지금 뭐 강씨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찾아봐요. 그러다 보니까 갖다 놓고 있으면 뭐 총도 들고 오고 뭐 그냥 가짜 권총도 들고 오고 진짜 총도 들고 오고 많이 오더라는 얘기예요. 아들도 많이 온대요 요새.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현금을 한꺼번에 많이 찾아다 놓을 수 없죠. 찔끔찔끔 찾아와야 돼. 필요할 때마다. 또 찾아오라고 하면은 올 때 또 불안하죠. 뒤통수가 근질근질해요. 조금 많이 들고 오면은. 그렇다고 허구한 날 청원경찰 손잡고 올 수도 없고 다닐 수도 없고 아주 곤란한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즉 돈을 줄 때 이걸 은행에 가서 일일이 찾아가다 돈을 주면은 이제 불안 내지는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은행 차원에서도 한번 살펴보자고. 예를 들어 한 지점에 이제 거를 트고 있는데 하루에 200번만 온다고 가정해요. A 기업의 경리과 직원이 은행에 200번을 왔다 갔다 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신나겠죠. 200분을 갖다가 근무 시간을 요새 은행 시간이 9시 반부터 4시 반까지 따지면은 9시 반, 11시 반, 12시 반. 7시간인가요? 200번 나누기 7시간 하면 상당히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직원 한 명이 거의 이 회사를 전담해다시피 해요. 그죠? 다른 일은 못해요. 왜?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기업은 부자 기업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 대고객이에요. 고객을 비율을 거슬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최고 친절하게 해줘요. 너무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도 아주 불편하고 경리과 여직원은 다리가 아마 상당 수준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요새 다리 굵으면 좋죠. 경찰이고 하니까. 자, 어쨌든 피차간에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리과 여직원이 은행 가서 딱 보니까 쟤들은 돈 줄 때 대리만 하더라도 대리만 되더라도 가만 앉아서 뭐 이상한 종이에다가 뭐라고 탁 찍더니 딱 주고 100만 원 달라고 그래도 그냥 종이 한 장 주고 1000만 원 달라고 그래도 종이 쪽지 한 장 딱 주고 끝내더라 이거예요. 되게 부럽죠. 자기는 막 현찰 이렇게 싸들고 다니는데 돈 줄 때 1억도 그냥 어떤 때는 한 장으로 끝내더라는 얘기야. 1억 줄 때도. 1억 하려면 1억이 얼마 정도 부피가 될 것 같아요? 1억. 나는 만져봤어요. 세알에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권을 기준으로 1억 얼마 정도 될까? 아주 기가 막힌 게 있어요. 화장지 롤 있죠? 롤 화장지. 그래서 요만한 거 딱 든 거 있죠? 18롤인가? 그래서 비닐로 딱 들게 만든 거 딱 그만해요. 1억이. 한국은행에서 나올 때 딱 그렇게 나와요. 한국은행에서 나올 때 아예 꼭 화장지처럼 묶어서 딱 그렇게 나와요. 비닐로 딱 들 수 있게끔. 비닐 포장으로. 신권이. 그게 딱 1억이에요. 그러니까 1억 부피를 생각하실 때, 아, 그 정도 되는구나. 그럼 내가 몇 개 들고 들 수 있겠다. 딱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그만하고. 뭐가 다 끝났지. 하여튼 불편해. 근데 하여튼 자는 수표를 막 대리만 되더라도 수표를 끊고 자빠졌다는 얘기.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제 부장 소연을 하죠. 다리는 아파 죽겠고요. 저긴 같은 대리도 끊는데 당신은 부장인데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약을 살살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저것 좀 끊으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부장이 이제 열받잖아요. 쟤는 대리인데 끊는데 나는 대기업 작은 부장이 수표도 못 끊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행 지점장을 불렀죠. 불러가지고 이쪽 기업의 부장님이 은행의 지점장을 불러가지고 야 너만 끊냐? 너는 네 새끼들도 끊는다며. 대리도 끊는데 나는 부장인데 뭐냐? 나도 좀 끊게 해주라. 그러니까 지점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그거 괜찮겠거든. 왜냐면 지금 직원 인건비 하나가 예를 들어 은행 여직원이 2천만 원 번다.
연봉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한 명이 이 기업 때문에 얼마 써야 된다는 얘기 최소한 2천만 원의 돈이 그냥 날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업에서 수표를 끊게 만들어주면 어때? 이 2천만 원이 안 나가도 되잖아요. 이 예주분은 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이 좋고 내부 좋고 그래 그럼 너도 수표 끊어봐. 나처럼 끊어봐. 그런데 그냥 끊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일정한 종이가 있어야 돼. 종이. 그래서 수표 용지를 교부를 해요. 수표 용지에. 근데 용지에 기업에서 끊는 건 뭐라고 쓰냐면 당좌 수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수표를 끊을 때. 자, 그런데 지 마음대로 종이 그냥 갖다가 지 마음대로 찍어서 내면 이게 뭐예요 바로? 그냥 백지 수표 양식을 주고 지 마음대로 찍는 거죠. 그럼 뭐 돈 벌기 쉽죠. 그러고 뭐 필리핀이나 어디다가 자리 하나 잽싸게 마련해놓고 신나게 끊고 그날 아침 비행기로 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건 근데 좋은데 문제가 있더란 얘기예요. 문제. 그냥 끊으면 안 되니까 통장을 하나 만들어라.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에 돈이 있으면 끊어도 돼. 없으면 안 돼.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그 통장에 돈을 집어넣고 그 돈 범위 내에서만 네가 끊어.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나한테 그 수표를 온 사람한테는 그 돈 범위 내에서만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통장을 만들어. 할 때 그 통장 이름이 뭐냐? 역시 당좌 예금 통장이에요. 당좌 예금을 만들었고, 당좌 예금. 예금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예금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만 수표를 끊어. 그래서 그 수표를 갖고 오면 내가 그 통장에서 돈을 꺼내서 내가 줄게. 그럼 네가 굳이 나한테 수표를 돈을 찾으러 올 필요 없이 내가 이 수표 양식에 당좌 양식을 교부했으니까 그 수표를 요 통장 범위 내에서만 끊어서 나한테 보내라. 그럼 그 수표를 갖고 오는 사람한테 내가 돈을 대신 지급해주마. 그럼 니네 직원은 우리 은행에 올 필요가 없고 또 이 당좌 수표를 받은 친구가 꼭 이 지점만 가란 보장이 없죠. 다른 지점 가기도 하고 뭐 갈 수가 있어요. 왜? 전산화가 다 돼 있으니까. 자, 그래서 끊는 게 당좌 수표고 당좌 예금이에요.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럼 바로 어디서 뺀다? 당좌 예금에서 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수표를 발행했지만 사실은 어디서? 이 예금에서 꺼내준 거예요. 그 기능을 수표가 대신한다 뿐이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오래되신 분들은 가계수표라는 걸 기억할 거예요. 지금은 뭐 직장인들이 가계수표를 거의 안 쓰죠. 아마 제가 입사할 때부터 가계수표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가계수표를 다 썼어요. 써봤어요? 안 써봤어요? 가계수표? 지금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부는 쓰고 있어요. 개인들도 옛날엔 개인들도 가계수표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계수표 그때는 제목도 역시 가계수표예요. 가계수표 수표 딱지에 가계수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계수표를 써가지고 주면은 통장 범위 내에서 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당좌예금에서 가계당좌예금. 자, 뭐 그까지는 알 필요 없고 어쨌든 옛날에 가계수표 제도하고 거의 비슷한 식으로 쓰이는 거다. 기업의 입장에서 이건 기업의 예금이에요. 기업만이 아니라 개인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예금 통장 잔액 범위 내에서 네가 수표를 끊으면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했는데 야 이제 지점 부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쁠 때는 통장 잔액이 얼마 있는지 잘 모르죠. 막 정신없이 바쁠 때는 그럼 막 일단 끊어주고 막 바꿔주고 하다 보면 이 잔액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잔액을 오버해서 수표를 끊어서 줄 수도 있죠. 그죠? 잔액을 오버해서 수표를 끊어줘. 자, 그럼 이 수표를 들고 그 받은 고객이 은행 가서 야, 돈 줘. 그럼 은행에서 돈 줘야 안 줘요? 못 줘. 그러죠. 에이씨, 왜 못 줘? 그럼 돈 없어. 어디에? 이 친구 통장에 돈 없어. 못 줘. 그렇게 돼요. 그걸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요? 돈 못 줘 하는 걸. 그걸 갖다가 유식한 말로 푸도났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표를 끊었는데 돈을 안 주더라. 그럼 뭐야? 줄 돈을 줬다. 그게 바로 부도가 됩니다. 그럼 부도가 한 번 나면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거래가 안 돼. 그럼 이 친구가, 이 부장이 보면 어때요? 불안하죠. 불안하니까, 야,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또 짱구를 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머리를 굴렸냐 하면은, 야, 그러지 말고, 혹시 내가 바빠서 이걸 확인 못하고, 또 돈이라는 게, 그 오후에 예를 들어 들어올 돈이 있는데 오전에 꼭 또 돈이 나가야 될 경우가 있죠.
그럼 오후에 들어오는 돈 갖고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니까 돈이 실질적으로 안 모자라는데 시차 때문에, 잠시간의 시차 때문에 틀릴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 부장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지점장한테, 야, 그러지 말고, 그 한도를 정하자. 한도를 정해서 예를 들어 1억. 그럼 1억 한도 내에서 내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네가 일단 줘라. 그럼 내가 바로 채워줄게. 응?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좀 그냥 줘라. 나 믿고. 그럼 이제 뭐라 그래요? 너 언제 봤다고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신용이 좋은 기업은 신용으로 해주는 거고, 안 되는 기업은 보통 담보를 제공해요. 담보를 제공하고 뭐 일정한 한도 내에서는 그냥 수표 끊어줄게. 이렇게 약정을 맺어요. 약정.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약정을 맺는데요. 보통 약정을 당좌 차월이다 내지는 당좌 대월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차월은 보나마나 빌리는 사람 입장이겠죠. 응? 안 써도 돼. 책에 다 있어. 고객 입장에서 보통 당좌 차월이다 아니면 은행 입장에서 당좌 대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당좌 차월, 당좌 차월, 대월. 자,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주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을 감안해 보는 게 개인 입장에서 요새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의 직장인들은 다 써요. 안 쓰면 아주 신용도가 나빠서 안 쓰든지 아니면 쓸 이유가 없어서 안 쓰시는 분들이겠죠. 안 쓰시는 분들이 좋아요. 안 쓰시는 게 좋죠. 물론 써도 되는데 안 쓰는 게 좋고, 못 써서 안 쓰는 거는 그건 불행한 거예요. 신용도가 없어서 못 쓰는 거니까. 자, 어쨌든 지금 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 통장하고 거의 똑같은 유사한 성격의 제도다. 이게 당좌 예금입니다. 이게 당좌 예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그러면 어디서 또 뺀다고요? 대변에 당좌 예금에서 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금에서 뺀 거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그럼 그게 문제예요. 뭐 당좌 예금 뭐 별것도 아니고만 알고 봤더니. 당연히 알고 보면은 당연히 아무것도 아니죠. 아니고. 자, 그럼 당좌 예금에서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자, 이걸 좀 보시죠. 자, 그래서 지출을 신나게 했어. 뭘로 끊어서? 수표로 끊어서 지출을 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나한테 돈을 받아갈 사람들한테 수표를 쭉 끊어줬는데 이 친구들이 그 수표를 들고 와서 바로 내 예금에서 빼가면 고맙죠. 근데 안 빼갈 수가 있어요. 내가 돈을 줬어요. 야, 내가 100만 원 줄게 하고 줬는데 이 친구가 은행 와서 그 수표하고 돈을 받고 가야 되는데 안 받고 가고 내일 가야지.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다음날 가야지. 이럴 수도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내 당좌예금 통장 잔액하고 장부상 잔액하고 틀려요. 자,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다. 그 즉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대변에 당좌예금 빼줬죠. 그러다 보니까 내 장부에는 돈이 나간 걸로 돼 있어요. 당좌 수표를 발행하는 즉시 당좌예금하고 분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수표 발행해 줬으니까 내 장부하고 진짜 통장 찍어보면 어떻단 얘기예요? 달라요. 그래도 다행히 그 다음날 찾아가면 고맙죠. 근데 이 친구가 또 지방 출장 간다고 한 일주일 있다 찾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일주일간 시차가 벌어지는 거죠. 차이가 나요. 자, 어떤 친구는 집에 가서 그냥 지갑에 당좌 수표를 넣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피곤해서 술 한잔 먹고 자는데 새끼가 딱지치기 한다고 딱 보니까 딱지치기 기가 막히죠. 딱 수표만 해요. 그래서 딱지 접어서 쳤어요. 치다가 옆집 수돌이한테 떼였는데 수돌이 아빠가 수돌이가 공부만 안 하고 딱지만 친다고 다 불태워버렸어. 그럼 그 수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지구상에서. 그렇죠? 근데 그 기업은 이미 당좌예금 뺐어요. 근데 통장에는 찾으러 와요, 안 찾으러 와? 뭐 찾으러 와? 수표가 없는데 찾으러 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당좌예금 잔액하고 통장 잔액하고 내 장부 잔액하고 거의 99.9%가 일치하지가 않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통장하고 즉 은행에 있는 잔액하고 실질적으로 장부하고 어떻게 하다? 거의 일치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대차대조표 하면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의 상태를 나타내는 표가 무슨 표다? 대차대조표예요. 자, 근데 야가 틀려. 어떤 금액을 대차대조표 써야 돼요? 응? 네? 정답. 1번. 정확한 금액.
2번 통장금액, 세 번째 장부금액, 네 번째 모르겠다. 답이 몇 번이에요? 답은 제일 긴 게 답이라며. 그죠? 객관식에서는. 정확한 금액을 써줘야 돼요. 근데 정확한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우리가 밝히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가 뭐다? 은행 계정 조정표다. 은행 계정, 통장 계정 잔액을 조정해서 어떤 금액을 내가 대차대조표에 반영을 해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내용은 조금 쉬었다 하죠.